지금 패닉세는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장 내거래에서 비트코인 거래소 내부 물량이 중요한 이유는요. 최근 한 보름 정도는 고래들이 다시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코인드림 대표시죠? 전대환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참 기대도 하고 또 실망도 하고 또 불안해하기는 분들도 참 많고 참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가격이 이런 식으로 변동되고 있는 요소는 어떤 것 때문일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다들 아시겠지만 관세 리스크가 좀 가장 큽니다. 관세 리스크가 가장 크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정통 금융권과 지금 암호화폐 이렇게 좀 구분했을 때 사실 암호화폐도 지금 미국 기준으로 보면 정통 금융권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알고리즘 매매라던가 이런 시스템 매매를 기반으로 보통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좀 불확실한 내용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좀 보는 입장에서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을 봐야 될까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결과론적으로는 이 관세 리스크에 대한 이슈가 좀 커서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과거와 다르게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조금 더 제도권에 있는 이런 뭐 주식과 같은 뭐 이런 큰 시장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그 비트코인 ETF가 나오고 나서 이전하고의 패턴 많이 달라졌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ETF 전후로가 아무래도 온체인 데이터를 보거나 혹은 뭐 과거에 봤던 차트 패턴 혹은 온체인 패턴들이 아예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좀 큰 자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다들 아시는 뭐 블랙락이라든가 피델리티 네. 이런 큰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사실 펀더멘탈은 좀 강해진 측면이 있습니다만 시장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는 주체들도 더 다양해졌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거와 현재 그 2023년 전후를 기점으로 보면요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반감기 이후에 오는 폭등장, 급등장 이거를 기대하셨던 분들이 이번에는 뭐지? 이제 그런 모든 게 다 이제 끝난 건가?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모든 투자라는 것 다 사이클이 있잖아요. 사이클이 있는데 사실 이제 반감기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기대했던 사이클이 더 남아있긴 했었어요. 하지만 그게 조금 더 어떤 뭐 ETF라던가 뭐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어떤 상승의 촉매제가 좀 붙으면서 조금 더 상승했지만 좀 짧지 않았나라는 이런 기대감에 좀 부응하지 못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비트코인 거래소의 그 보유량이 계속 줄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효과를 낼까요? 시장에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면요. 그 수요와 공급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하락하고 공급이 많은데 조건이 붙겠죠. 수요가 이제 붙지 않으면 가격은 보통 하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 외거래가 있고요. 장 내거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말씀드릴 내용들은 장 내거래예요. 장 외거래는 보통 우리가 이제 리테일 거래라고 하는 이제 정말 큰 손들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뭐 세력 거래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이제 뭐 블랙락이라던가 이런 큰 기업들은 장 내보다는요. 장 외거래에서 대규모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장 내거래에서 비트코인 거래소 내부 물량이 중요한 이유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체인 데이터는 수요와 공급의 싸움을 보는 거고요. 이를 우리가 보고 앞으로의 가격을 예측하는 것보다 지금은 좀 리스크가 큰 구간이다. 리스크가 낮은 구간이다를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거래소 내부 비트코인 물량은요. 보시는 것처럼 2024년 10월 달 기준으로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차트가 가격이 검은 색깔 선이고요. 거래소 보유량이 보라 색깔입니다. 자, 24년 10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트럼프가 그러니까 미국의 뭐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이 좀 컸던 구간이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가파르게 올라갔었고요. 거래소 보유량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내부에 비트코인이 많다면 매도 압력이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고요. 거래소 내부의 비트코인이 적다면 매도 압력은 감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데이터를 볼 건데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거래소에 총 입금되는 비트코인의 양, 총량을 보고 지금 현재는 줄고 있는지
이 값이요. 네. 늘고 있는지를 보는데 사실 이거는 좀 가격적인 얘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3월 달 전후로 가장 컸던 이슈가 관세 이슈였고요. 사실 관세 이슈가 터질 거에 대한 것들은 많은 매스컴에서도 얘기했었고 대부분의 트레이더 분들도 알았던 내용인데 자 일단 이 25년 3월 달에 나왔던 비트코인의 총 거래소 입금량의 볼륨 거래량을 보시면 상당히 튀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때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건 큰 리스크가 나왔다라고 하기 때문에 거래소로 입금을 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입금한다라는 거는 비트코인을 매도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비트코인을 취하고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뭐 스테이킹이라든가 뭐 에어드랍이라든가 이런 많은 거래소 내부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스테이킹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래소 내부에서는요 보통 매도를 한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자, 지금 흐름을 좀 보시면 최근에 이제 4월 달 흐름을 보시면 비트코인이 가격의 저점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온체인 기준상 거래소에 총 입금된 양의 총 값은요 볼륨 거래량이 오히려 준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금 데이터와 거래소 보유량만 본다면 지금 페닉스에는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신규로 고래, 그러니까 좀 큰 손들이 막 늘어나고 있다, 뭐 매집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던데 이게 어떤 뭔가 변곡점에서 나오는 하나의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투자라는 거는 사이클이기도 하고요. 항상 그 사이클이라면 어떤 변곡점에서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예, 뭐 예를 들어 차트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뭐 거시적 환경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인에서는 온체인대에서 볼 수 있는 많은 투자 중에 유일하게 고래들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즉 세력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거래소에서 구분하는 고래들은요. 보통의 입금량 대비 상위 10건의 입금량을 추적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모든 거래를 다 추적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 한 개, 두 개, 사실 이거는 세력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사실 큰 거래가 더 많을수록 이건 세력, 즉 고래가 움직였다고 판단하는데요. 그럼 이제 현재 구간에서 이 거래소의 고래들의 비율을 좀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월 달 기준으로 좀 접근해 보면 검은 색깔은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거래소 고래 비율은 보라 색깔입니다. 자, 보시면 3월 달의 흐름이 저점이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추세가 가파르게 위로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이다가 자, 최근에 이제 4월 달 진입 전에 보시면 고점이 내려가는 좀 피크 아웃이라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월 달 들어오면서 이 상위 고래들, 즉 세력들의 움직임은 더욱더 제한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거래소에서 큰 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매집이 되고 있냐라는 이 1차원적인 접근보다는 다음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데이터는 장기 보유자라고 해요. 네. 장기 보유자. 우리가 온체인상에서 이제 장기 보유자라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보통 155일 초과된 물량들, 즉 6개월 초과된 물량을 장기 보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서 6개월 동안 이상 들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여기서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채굴자들도 있잖아요. 네. 채굴을 하게 되면은 개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이 이동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이동된 물량이 6개월 전까지는 단기 보유자 물량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6개월을 기준 6개월이 초과되면은 장기 보유자, 6개월 미만이면 단기 보유자로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럼 채굴자들이 물량을 갖고 있다가 또 155일이 넘으면 당연히 장기 보유자 물량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장기 보유자 움직임과 채굴자들의 움직임이 좀 이제 희석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래서 또 이제 이런 데이터를 크로스로 같이 볼 건데요. 자, 지금 보는 거는 장기 보유자, 즉 6개월 초과된 물량이 거래소로 이동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겁니다. 장기 보유자들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보통 장기 보유자가 거래소로 이동한다고 여러분들 뉴스라던가 혹은 텔레그램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이후에 바로 시장의 가격이 과거처럼 움직이지는 않지만 차후에 보시면 어떤 리스크와 동반해서 가격이 크게 하락했던 움직임이 있는데 보통 그 전에 보시면 장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최근의 예시를 보시면 1월 달에 보시면 이 비트코인 가격을 보지 마시고 이 보라 색깔 차트를 보시면요. 많이 올라왔죠, 볼륨이. 이 구간이 거래소로 장기 보유자가 물량을 이동을 많이 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보시면 가격은 하락했어요. 물론 이게 장기 보유자가 이동해서 매도가 했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겠지만 그 이후에 뭐 예를 들어 관세 리스크라든가 미국의 뭐 스태그플레이션 관련 이런 정책적인 이슈들이 좀 겹치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죠. 자,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떤가를 좀 봐야 돼요. 3월 24일 이후로 보시면 자, 이게 수급이라는 거는 연속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래량도 중요하지만요. 연속성이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연속성 또한 고점에 내려가는 좀 추세가 피크 아웃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래들 데이터 중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이제 장기 보유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보유자, 단기 보유자 구분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해당 차트에서 보시면 보라 색깔이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자, 이렇게 초록 색깔은 비트코인을 매집한다고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이 빨간 색깔은 비트코인을 매도한다고 봐요. 우리가 온체인상에서는 매집과 분배라고 하죠. 분배. 그러니까 분배는 매도한다라고 이제 약간 좀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매도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변곡점을 찾아볼 수 있는 구간들이 결국에는 이 고래들의 움직임, 즉 매도의 움직임이 좀 제한되고요. 그 제한된 영역에서 추후에 매집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저점과 가까운 구간에서는 항상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관세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시장에 터진데도 불구하고 현재 최근 한 보름 정도는 고래들이 다시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온체인 데이터를 이제 여러 차례 언급하시면서 자료를 좀 보여주고 계시는데 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온체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경우는 블록과 블록이 있잖아요. 예, 블록을 생성이 되면 블록이 계속 생성이 됩니다. 그럼 가운데 체인이 있는데 그냥 이건 너무 쉬운 용어니까 쉽게 말해서 블록체인은 투명하다. 예, 그냥 쉽게 더 말씀드리면은 모든 데이터를 블록마다 데이터가 형성이 되는데요. 뭐 매수, 매도 형성이 되겠죠. 뭐 많은 기록들이 있을 겁니다. 이 데이터를 다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는 아시겠지만 뭐 범죄 관련된 추적에도 많이 분석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거래소 내부에서 움직이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파악할 때 샀는지 팔았는지, 샀으면 누가 샀는지, 팔면은 누가 입금을 해서 팔았는지 이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게 온체인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온체인 데이터는 선행이다 후행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차트를 기술적 분석을 할 때 혹은 기본적 분석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추세는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채굴자의 그 보유량 역사상 최저라고 하던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채굴자들은 좀 이 개념을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채굴자들은 당연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 채굴을 하겠죠. 자, 채굴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채굴 장비가 필요하고요. 채굴 장비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마다 프리미엄이 붙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가 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은 것처럼 예, 그런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인건비입니다. 채굴기는 열이 상당히 많이 나요. 그래서 에어컨도 틀어줘야 되고 고장 나면은 사람이 컴퓨터 수리하듯이 가서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또 상당히 고가거든요. 세 번째가 이제 인건비 다음이 또 전기세예요. 전기세 뭐 뉴스 다들 보셨겠지만 이런 뭐 동남아라던가 이런 수력 발전, 화력 발전 이런 발전이 좀 에너지가 많이 되어 있는 쪽은 채굴을 좀 많이 하긴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며 하락할수록 채굴자들은 손실을 보는 구조를 가져가는데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1번부터 4번까지의 비용이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과 과거에는요, 채굴이 많이 됐을 때와 지금이랑 좀 펀더멘탈이 좀 많이 달라요. 어떻게 되느냐면은 과거에는 사실 저렴한 비용에도 비트코인을 채굴이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해시레이트, 그러니까 즉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대신 채굴에 대한 난이도뿐만 아니고 비용도 많이 올라갔어요. 글로벌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만 지금은 그러면 채굴자들이 보유량이 현재 적다라는 소리는요. 계속 매도를 해왔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수익 실현이든 아니면 채굴자가 항복을 했건 항복이라는 용어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요. 채굴자들이 예를 들어 비트코인 한 개 채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뭐 9만 달러로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합니다. 9만 달러 아래로 하락했어요. 자, 그러면 채굴자들은 손실을 보게 돼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패닉셀을 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현재 채굴자들의 움직임, 즉 보유량은 어떤 기준에 왔는지 즉 이것도 지금 패닉이 나올 게 남아 있는지 혹은
이제는 진정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주요 데이터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데이터를 보시고 분석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채굴자들 지표라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채굴자 지표 MPI 지표라고 합니다. 검은 색깔은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그리고 보라 색깔이 채굴자 포지션 지표예요. 쉽게 말해서 채굴자들이 지금 매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 거래소로 이동했다면 화면상 빨간색 점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채굴자가 많이 매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초록 색깔 와 있으면 1년 평균 이하 수준으로 지금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건데요. 지금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고점이 조금 내려가면서 저점이 좀 제한되어 있는 좀 박스권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항상 가격과 같이 봐야 돼요. 가격의 저점은 내려갔습니다. 실제로 90K를 이탈하면서 패닉셀이 나왔었고, 하지만 이때 움직였던 채굴자들의 움직임은 더 큰 매도보다는 보유를 좀 선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입금보다 출금이 많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또 뭘까요? 이건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또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이동시키는 거는요, 매도를 위한 움직임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는요, 비트코인을 이동만 시켜도 투자자들은 이거 어떤 악재가 있나? 이랬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펀더멘탈이 ETF 승인 전후로,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로 당선된 전후로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입금은 나쁜 거고요, 출금은 좋은 건데, 출금이 왜 좋냐면은, 자, 거래소 내부에 비트코인이 많으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입금량이 많고 거래소 내부에 물량이 많으면 작은 악재에도 지금처럼 펀더멘탈이나 지금 시장의 어떤 모멘텀이 약한 구간에서는 크게 패닉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데이터를 봤을 때 직관적으로 보면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가격과 같이 봐줘야 되는데요. 3월 달 기준으로 비트코인 저점은 계속 깨졌습니다. 예, 그런데 출금량, 그러니까 거래소 내부에서 출금된 값이 많은지 적은지 직관적으로 보면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다라고 좀 우리가 접근해 봐야 되는데, 간헐적으로 입금되는 양이 큰 볼륨이 하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출금되는 양이 더 많다. 즉 거래소 내부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거래소 밖으로 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이유는 두 가지를 보통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이제 FTX 같은 거래소 파산 사태를 위한 리스크 회피 성향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나는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겠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흔히 말하는 매집 이후에 거래소 밖으로 빼는 이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어서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3월 달 기준 이후에는 입금보다 출금이 더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매도 압력은 좀 제한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아, 이렇게 보니까 여러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제 시장,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 전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시점, 뭐 지금 관세 전쟁 때문에 뭐 증시도 그렇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아주 혼돈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것도 거기에 연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이제 이것도 위험자산이라고 이번에 그 정체가 드러났다. 뭐 그쵸.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가장 중요한 지표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은 골드의 금이라고 하죠. 네, 금의 과거 사이클을 좀 가져오는 게 좋은데 사실 온체인 데이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금까지 얘기하면 너무 딥하니까요. 네. 오늘은 제가 보는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가 비트코인을 이제 롱 포지션을 진입한, 즉 매수를 진입한 사람들의 움직임을 먼저 봐야 됩니다. 자,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현물 매매가 있고요. 네. 현물을 추종해서 만든 파생이 있습니다. 자, 파생 시장에는 선물과 옵션이 있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매수 시장, 매수 포지션 청산량을 보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매수 포지션의 롱 포지션의 청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특정 지표와 봤을 때 이렇게 볼륨이 크게, 쉽게 말해서 청산이 크게 나왔을 때 어떤 지표가 같이 서포트를 해준다면 저점과 가까웠다라고 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청산량인데요. 지금 먼저 4월 7일 날 비트코인이 80K라는 저점을 깨면서 청산량이 올해 들어와서 가장 컸습니다. 가장 컸어요. 자, 다음 데이터를 보시면은 그 구간에서 시장가 매수 거래량이 가장 강하게 개입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과거에 이런 투자 선배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뭐 책에서 많이 나오죠. 제가 특정 뭐 그런 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남들이 손절할 때 매수해라.
라는 그런 격언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런 자리들이 롱 포지션의 손절매, 즉 청산량이 많아지고요. 그 해당 영역에서 그 심리를 통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청산량과 지금 시장가 매수 거래량이 역사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앞에서 제가 봐왔던 데이터는 시장의 좀 저점은 제한적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한 10가지 데이터를 봤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현물 시장을 제외하고 파생 시장에서 나왔던 움직임들. 예를 들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움직임들을 봤을 때 지금 저점과 가깝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올해 이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어디까지 보고 계시나요? 참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엄청나고 뭐 2030년까지 뭐 몇십억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저는 일단 한 15만 불까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2억 정도? 예, 2억 정도를 보고 있고, 사실 그 이유는 좀 워낙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MV, RV 비율이라고 있어요. 예,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식할 때 재무제표 보면서 이제 이 종목의 뭐 퍼라던가 뭐 주당순이익 이런 거 다 계산하잖아요. 네. 예, 그런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제가 봤을 때 15만 불까지는 무난하다. 예, 무난하다라는 거고, 물론 거기서 어떤 좀 거시적인 이슈, 어떤 정말 거시적 좋은 모멘텀이 있다면 더 가겠죠. 20만 불씩 이렇게 보는데, 저는 좀 사냥 밴드를 좀 낮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15만 불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좀 중장기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2030년이라든가 결국 어디까지 최종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 워낙 많은 분들의 의견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게 캐시우드도 그렇고 예.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던데 그분은. 저는 일단 온체인 미리 말씀드리지만 온체인을 보는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고요. 사실 그 가격 모델을 내기 위해서 많은 지표들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MV, RV 비율로 보시면 오버슈팅, 제가 그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현재 그 모델 기준으로 오버슈팅을 나왔다라고 가정했을 땐 한 24만 불까지는 봐요. 아, 네, 그래요. 그 이상은 신의 영역이 아닐까. 네, 알겠습니다.